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D-1입니다. 미국 성인의 대부분은 내일 있을 대선 후보 토론을 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CNN에서 중계합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적인 유권자 그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담 킨징걸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트럼프를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소셜미디어에서 떠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소셜미디어 회사와 소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는 지금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가 하원 예비선거 역사상 최고의 선거 자금인 1,500만 달러를 지원해서 친팔레스타인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고 친이스라엘계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와 행동으로 극우 매체의 사랑을 받는 하원 의원이 트럼프 지역구로 지역구를 바꿔서 승리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은퇴하는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 자리에 도전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공중위생국장이 총기 폭력을 정치 이슈가 아니라 공공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의회가 금연이나 안전벨트 이슈처럼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신문 탑뉴스에는 대통령이 세금 인상안을 결국 철회하게 한 케냐의 시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도 일면의 보도가 됐습니다. 케냐 시위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케냐를 가까운 동맹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보를 세계에 폭로한 뒤 14년 동안 스파이 혐의를 받고 도망자였던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과 호주 정부의 합의에 따라 혐의가 기각되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에서도 그를 언론 자유의 투사라고 환영했지만 정상적인 저널리스트들은 국방부를 해킹해서 정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얽힌 지저분한 스토리에 적절한 매듭이라는 게 적절한 평가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오늘부터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증거도 없고 비밀 재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AP통신이 이제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내일 있을 CNN 방송의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을 64%가 보거나 아니면 듣기라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7%는 시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답했고 27% 다소 높다 해서 이제 64%가 되는 거죠. 아예 난 전혀 관심 없어 라거나 별로라는 사람이 35%, 그리고 일단 실시간에서 보지 못했다 하면은 40% 정도는 나중에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중요한 하이라이트나 클립을 보거나 들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내일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을 보거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47%는 바이든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다. 41%는 트럼프에게 중요한 토론이다. 두 사람에게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전지에서는 이기고 오차범위 안에서라도,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두 사람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에서 제이크 테퍼, 데나 베시 두 사람이 진행을 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는 6월 20일부터 그제까지였네요. 24일까지 1,088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4%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요. 내용에 대한 그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조금 약간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이런 때는 좀 이런 단어 써야죠. 수호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게 웬일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와 샤롯 스쿨이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니 격전지에서 결정권자 그룹, 디사이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결정자 그룹이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 뭐 캘리포니아, 뉴욕은 바이든, 뭐 플로리다, 뭐 텍사스 이런 데는 또 뭐 트럼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연령 그룹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을 결정을 할 만한 그룹, 그것도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디사이더라고 표현했는데, 이 디사이더들은요 6개 줍니다. 2016년이나 2020년도 대선에서 투표를 한 25살 미만의 유권자 그룹, 그리고 또 2022년 이후부터 이 후보 등록을 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젊은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정당을 변경한 응답자,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 그런 사람들을 디사이더, 결정권자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요 미국의 민주주의 위협을 더 잘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38%가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더 잘 지킬 것이다. 29%입니다. 9%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더 잘 지킬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23%는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60%는 난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의 3 정도는 선거가 치러졌는데 만약에 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거야. 4분의 3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지고 나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답변한 사람은 33%입니다. 반 정도는 바이든이 이기면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겨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면 독재자가 될 거야. 반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바이든 재선되면 독재자가 될 것 같아. 15%, 3분의 1 미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미시건, 이런 주에서 격전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3,513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주 큰 샘플이죠. 그 가운데서 디사이더, 결정권자는 2,255명, 오차 범위는 2.5%포입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를 젊은 그룹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 지킬 거야 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아담 킨징거라는 공화당에서 젊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불만을 품고,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였는데도 나는 선거에 다시 나가면 트럼프에 반대해서 이길 수도 없구나 하고 사임한, 그 뒤에는 이제 커멘테이터로 유명해졌죠. 아담 킨징거 전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D-1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X에 본인이 이제 비디오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랑스러운 보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에, 특히 민주주의의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제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빅딜이죠.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 때문에 바이든이 잘 해나갈 것이라고, 그런 확신 때문에 바이든을 공식 지지합니다. 뭐 어렵긴 했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주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아니면 막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나 미국을 분노의 국가, 분열의 국가로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이들이
가장 위대한 사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집무실에 있는 그 집무실 자체가 굉장히 품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렇게 그 집무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담 킨징걸, 은퇴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당보다 나라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아마 한국 매체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뉴욕에, 콜로라도,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의미가 있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 예비 선거는, 이건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예비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얼마나 분열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현직 의원이 도전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도전자는 친이스라엘계 로비 단체 에이펙의 지원, 에이펙이 한 1,5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하원 예비 선거인데. 그런데 그 자말 보우먼이라는 현직 의원, 이선 의원이거든요. 이 의원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민주당에 좀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올모스트.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들에게 온정적이고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같은 그 정치행동위원회가 나서서 1,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역구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행정관인 조지 라티머, 좀 온건한 편입니다. 민주당의 예비선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현직 의원이 도전자에게 졌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계 로비단체 에이펙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돈이 완전히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떨어지고 나서 자말 보우먼, 아직까지는 의원이죠. 의원이 이스라엘 슈퍼팩에 분노를 해야지 된다. 돈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다니,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은 예비선거 많이 남아있거든요.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것은 끝났지만 여러 주에서 끊임없이 9월달 이후에도 있습니다. 11월 선거 전에. 이게 예고일지도 모른다. 친이스라엘계 정치인들은 이기고 반이스라엘계 내지는 친팔레스타인계는 다 줄줄이 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이 콜로라도주에서는 로렌 보버트라는 굉장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같이 처음에 당선이 돼서 두 사람 다 너무 튀는 행동을 하고 튀는 말을 하고, 또 사실 저급하기는 막 끝이 없죠. 최근에는 극장에서 막 베이프 담배를 핀다던가, 아니면 남자랑 같이 가서 남자 몸을 막 더듬고 해서 사람들이 하도 불만을 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런 일까지 있고, 입만 열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해서 극우 매체가 아주 사랑하는 정치인입니다. 로렌 보버트가 그런저런 이슈 등으로 막 남을 몸을 더듬고 이 이후에 조금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보수를 자처하는데 끌려나갔습니다. 경비원회에서. 끌려나갈 때도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 극우 보수 매체는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시청률 쫙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3지구였는데 4지구로 옮겼습니다. 이 4지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펫베거라고 하죠. 갑자기 선거철에 딱 이사 오는. 그런데 그 카펫베거를 했던 뭘 했던 이겼습니다. 로렌 보버트가 이겼는데, 이건 그래도 보궐선거기 때문에 남은 임기만 채우는 거거든요. 물러나는 의원, 사임하는 의원의 남은 임기, 캔버그 의원, 그 자리만 채워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 개인적인 태도라든가 말하는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라 음모론에 너무 집착을 하고, 항상 심지어는 본인의 당에서도 정치인들과 불화 같은 것을 겪고 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는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는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 사람도 있고 콜로라도주에서는 뭐 게이브 에반스라는 하원 의원 후보가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또 그 영향을 힘이 돼서 영향이 당선이 됐는데 유타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타주에서는 여기서 존 커티스 현재 하원 의원이 밋 롬니 아시죠? 76살인 바이든과 트럼프보다도 조금 아래인 공화당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이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지 된다고 은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유타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밖에 없는 상원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앞으로도 밋 롬니가 떠나더라도 밋 롬니 의원과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 되고요. 왜 그렇게 예비선거인데도 말씀드렸냐면 론 커티스 당선자나 아니면 그 로렌 보버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콜로라도주의 하원 의원 또 조지 라티머라는 뉴욕의 그 후보 이 세 사람은 11월 달에 이제 거의 당선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어제 그 선거에서 조금 볼만한 점은 CNN의 전 앵커였던 존 아블론이라고 음성 굉장히 좋은 이분이 이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하원 의석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희망을 해볼 수는 있지만 공화당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은 것 같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결선이 있었는데 그 결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던 후보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무슨 상원 선거에서나 하원 선거에서나 많이 져서 지금까지는 이번 예비선거에선 또 많이 이겼는데 이게 확고한 그 힘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예비선거였고요. 이제 이 예비선거 결과와 함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 CNN에서 있는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그 주요 신문의 일면의 탑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좀 시간을 들여서 그 일면의 탑 뉴스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은 이제 방송이야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뒤에 이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신문은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토론에 관해서도 오늘 보도를 했고 내일 있을 대선 토론 거의 전부 일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기 이슈, 이스라엘 케냐의 시위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후 변화, 줄리안 어산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토론 워밍업 좀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토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민 이슈 이게 뜨거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두 사람 모두 어떤 정신적인 예리함, 나이 문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달라스 모닝 뉴스도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내일 토론에서 쫙 이제 예상들을 했어요. 사실은 이건 내일로 가기 위한 그 전에 불 때는 그 작업이지 사실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일이 되면은 현장 보면 되지. 그리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두 사람 다 인기가 없다. 적어도 조지아주에서는 어제 이제 조지아주에서의 그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다른 주에서보다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차를 벌여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53%대 48% 지지로 앞서간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대선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 포스트는 사진 일부러 제일 못 나오고 이상한 사진 골랐네요. 누구냐면은 자말 보우맨의 사망을 축하한다. 파이어링 무슨 뭐 그 스쿼드에서, 왜 스쿼드라고 하냐면 왜 의회에서 막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극단적인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의 극좌 성향을 가진 그런 그룹을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친팔레스타인계다 해서 이제 파이어링, 그 해고했어, 그 사람 해고했어, 그럼 뭐 거의 사망 선고처럼 시꺼먼 색깔로 뉴욕 포스트니까 이렇게 일면에 놓는 거죠. 그 사망을 축하한다 뭐 이런 기사도 썼어요. 브롱스 웨스트 체스터에서 예비 선거에서 현직 의원인데 졌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제가 USA 투데이와 이게 어느 신문인가요? 달라스 모닝 뉴스네요. 이 두 가지 신문은 공통적으로 맨 위에 공중보건위생국장 비벡 머시가 총기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점을 실었거든요. 근데 비벡 머시 공중위생국장이 미국 의사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직위가. 이분이 대다수의 미국 가족들은 총기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총기 경고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뭐 총기가 무슨 권한 소지를 할 권한 뭐 헌법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걸 공중보건 접근 방식으로 가져가야지 된다. 말하자면 금연, 안전벨트 착용. 왜 초당적인 공중보건에 관한 여러 법 같은 것 있잖아요. 의회가 개입을 하는 것. 의회가 개입해서 법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총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2명 정도가 또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 모든 고통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런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또 직접은 아니더라도 날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총기 폭력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읽는 것도 이 모든 공공정신 건강의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대응보다는 공중보건위생으로 해야지 된다. 한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모닝뉴스와 USA 투데이가 40페이지 정도니까 다 읽고 요약을 해놨는데,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미국을 제외한 27개 국가 합쳐서 28개 국가보다 11.4배나 높답니다. 총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미국 고유의 문제다. 어떤 다른 부자 나라들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유의 문제이고, 2022년도에 4만 8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기 부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건 이제 감기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보다 약간 적네요. 그 가운데 또 절반 이상은 자살이랍니다. 2020년 잘 알려진 얘기죠. 총기 폭력이 어린이 사망 원인 1위.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보다 총기로 숨지는 어린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폭넓은 합의를 당연히 해야지 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해결 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할 수 있는 일 같은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총기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하는 무슨 어떤 경고문 같은 것을 어디다가 부착을 한다던가, 공격용 무기, 뭐 대용량 탄창 같은 것을 금지한다던가, 연방 대법원은 며칠 전에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이 반자동 총에 뭔가를 붙여도, 그 범프 스탁 같은 것을 붙여도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 뭔가를 마련을 하라는 겁니다. 안전한 총기 보관, 이거 어린이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의무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총기 폭력 피해자와 목격자를 위한 뭐 정신건강 지원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국 미국 그 총기협회 2군데 있잖아요. 2군데 가운데 한 군데가 이 공중위생국장,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의사의 권고를, 아니 법을 지키는 총기 소유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지금 공중보건위생국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 주에서는 이걸 이제 그 주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차에 타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이 있고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유, 개인의 어떤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화당이다 해서 나 안전벨트 안 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안전벨트를 매죠. 이게 꼭 처음에는 법이 있어서 그랬죠. 이거 안 매면은 지금도 물론 법이 있죠. 지금도 뭐 티켓 받고 근데 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서 이거 안전하지 않지 나에게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 의회에서 해야지 된다는 게 USA 투데이와 오늘 달라스 모닝 뉴스 일면의 그 탑 뉴스고요. 그리고는 또 사진이 정말 아주 화끈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화끈하다 그 뒤에는 어떤 서글픔 같은 게 있지만요. 월스트리트저널 거의 비슷한 그 장면의 사진인데 약간의 뭐 그 좀 그 색감도가 조금 다르고요. 근데 거의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케냐의 시위거든요. 케냐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그 중국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멤버가 아니면서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한다라고 했고 어제 그제 공식적으로 이걸 딱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멤버가 아니어도 미국의 아주 그 가까운 동맹국이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가 세금 인상안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하는 장면 저는 어제 봤는데요. 시위할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또 다른 엄마 사이에서 낳은 해프 시스터가 케냐계 영국인 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이런 액티비스트입니다. 이거 세금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 기저귀는 어떻게 사고 달걀은 어떻게 사란 말이야 하고 시위하는데 시위하면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막 최루가스를 막 쏴서 막 헉헉거리고 하는 어제 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케냐의 대통령은요. 윌리엄 루토 대통령 결국은 이 세금안 철회했습니다. 철회했는데 국가를 재정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꼭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오바마의 해프 시스터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국가의 고위직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케냐에서 얼마나 심한데 너희들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국가 재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저귀 살 때 달걀 살 때 무슨 전화요금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어? 하고 시위를 한 거죠. 막 국회의사당까지 습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바이든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동맹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핸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는 이제 이 케냐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시위가 하도 심해지니까 지지율은 막 곤두박질 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 인상안은 그럼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빨리 발달하는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넘보고 있는 케냐라는 국가와 손을 잡고 뭔가를 아프리카 전략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확 무너지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최루가스 터지고 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일면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이 오늘 일면에 다루고 있는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는 어제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인도 군에 복무하도록 한 거. 이건 그만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군인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복무하지 않으면 뭐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데 미국의 아니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 이제 그 모자도 쓰고 뭔가가 다르고 아주 엄격한 룰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그 율법 세속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군복무도 세속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 병역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하레디라고 부르는 그 그룹이죠. 이 하레디가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오래 치르다 보니까 자꾸만 현역 군인의 복무 기간을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저런 문제로 그러면은 하레디도 해야지 왜 우리만 계속 복무 기간을 늘려
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017년도에 대법원은 하레디를 군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렸는데 이 하레디도 그 정당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잖아요. 또 이 벤자민 네탄야후도 엄청 지지하기도 하고 해서 정부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군 규정 자체가 4월 달에 끝나버렸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얼마나 거세게 반발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선거에서도 그냥 일반 유대인인데도 본인들 친이스라엘계가 아니면 안 돼 하면서 현직 의원을 끌어내리는데 아주 그 이스라엘계 사람들 중에서도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니까 본인들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 보러 하라는 말이야 하고 굉장히 이게 거세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방송은 어제 신문은 오늘 얘기를 했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건 조금 이제 눈여겨봐지네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면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쉬핑이요. 운송 그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시킨답니다. 이거 완전히 뭔가요? 뭐 지구 공학적으로 원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정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서 뭐 이산화, 황 이런 것을 줄이면은 그러면 또 바다에서 뭐 밝은 뭐 구름이 뭐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게 있지만 지금 이 섹션은 헤드라인 정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항상 이 구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밝은 구름이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제를 하기 전에는 태양열하고 에너지 그 일부를 뭐 우주에 보내서 우주에 뭐 예를 들어 순환 작용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반작용이 있다 하는 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는 기후변화가 탈레반이 아편 재배를 못하도록 이제 미국이 빠져나오고 나서 탈레반이 그런 것을 금지를 했는데 이걸 기후변화가 다시 되돌려 놓는다 하는 건데 조금 기니까 잠시 뒤에 다른 이슈 전해드리고 이 내용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우선 오늘 뭐 주식시장 뭐 괜찮은 편인데요. 나스닥도 조금 올라가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었을 때 연방정부 이제 백악관이 때로는 주도를 하기도 하고 연방수사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질병통제국, 사이버국, 질병통제국이 왜 들어가냐면 소셜미디어에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짜들이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질병통제국이 어쨌든 국가 소속 기관이니까 이건 내려야지 된다라든가 내려야지 된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 회사와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 소통을 해오던 것을 공화당 측에서 이건 아니야.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 거죠. 뭐 미주리, 루이지아나 이런 데 이제 검찰총장들이 가장 앞장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그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야. 그대로 둬야지 돼 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런 판결을 내린 제5항소법원은 미국 항소법원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입니다. 오늘 연방대법원 어느 항소법원 못지않게 보수적인데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소셜미디어 그룹의 컨텐츠에 대해서 정부가 그 회사와 소통을 할 수가 있다.
사이버국도 마찬가지고 국가 안보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근데 이제 오늘 판결 자체는 6대 3이었습니다. 원래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인데 보수에서도 몇 명이 여기에 가담을 한 거죠. 수정헌법 표현 자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가장 애매하거나 가장 빠른 판결을 내릴 때 하는 것. 아니 근데 이 문제가 테크놀로지 회사도 아닌데 이 고소를 한 그 공화당의 검찰총장 2명 그리고 민간인 소송을 한 사람들이 이 소송을 하기 전에 무슨 손해를 입었지?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손해를 입는단 말인가? 보수적인 에이미 코니 베렛 막내 연방 대법관이죠. 이렇게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무엘 얼리토라는 가장 이제 보수 중에 보수, 클래런스 토마스 다음 정도 되는 사무엘 얼리토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다수 의견의 연방 대법관 동료들을 이제 scold, 꾸짖었다고 그 영어로는 표현을 하던데요. 동료들을 아무튼 비난한 거죠. 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그런 걸 지켜야지 되는데 그 의무를 피하고 미래의 정부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정부 관계자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주 나쁜 예를 허용을 했다. 유감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6은 아니지 무슨 그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그만큼 이제 미국의 소셜미디어에 가짜가 너무 많이 떠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이 케이스가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정치인들은 의견이 크게 엇갈려서 주로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가짜 정보가 나도는 것도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당 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X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가짜들이 항상 맛있어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많이 보면 그 소셜미디어는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가짜 미디어의 상당수가 거의 공화당과 연관된 음모론 이런 건 공화당이 많지 민주당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져간 것이고요. 아무튼 정부로서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거짓이 한둘이어야지 말이죠. 어떤 적의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면 선거철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들이 떠돌겠죠.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더 중요하게 내놔야지 될 판결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가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급한 때 낙태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판결 지금 남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수천 명의 동성 섹스 금지법 군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퇴역 군인들을 사면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자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들을 위해서 나는 사면권을 쓰겠다.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아편 그 재배를 보도를 했는가. 이 아편이 파피잖아요. 캘리포니아 파피꽃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던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캘리포니아 저쪽 랭캐스터 파피를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걸 보니까 오렌지잖아요. 그 실크처럼 생긴 오렌지인데 올해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핑크도 있고 무슨 다른 색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오렌지가 예쁘더군요. 파피는. 그런데 이 아편은 똑같은 파피지만 다릅니다. 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지배하기 전에 아편에 대해서 뭐 세계 뭐 아편 수출국 한 8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가 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탈레반이 딱 들어오고 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맞지 않아 하면서 아편 재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아편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밭을 버려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화씨로 기온이 뭐 3점 몇 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많은 거고 이게 4.3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가지도 재배하지 못하고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힘들답니다. 물론 뭐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뭐죠?
피스타치오라든가 그런 뭐 석류라든가 석류는 뭐 뿌리가 깊으니까요. 그런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만 재배하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주 맛있는 즙도 있고 하는 과일도 재배를 해야지. 복숭아 같은 건 다 말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뭄까지 있어서 거기다가 대고 남부의 아프가니스탄 남부 사람들은 아편 재배로 옛날에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근데 가뭄으로 강이 마르고 강이 마르면은 염분으로 가득하잖아요. 들판은 당연히 염분으로 가득해도 다른 건 다 죽어도 양귀비가 얼마나 강한지 양귀비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파피만. 그러니까 다시 그 아편을 만들어내는 양귀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양귀비를 키우면 수입이 5배 많고 더 쉽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 해보려고 이게 위법하니까 어디 옆에 물이 있으면 물로 이제 또 땅을 다 이렇게 다 솎아내고 그리고 다시 뭐를 심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뭄이고 소금 땅에서 막 잘 자라는 이런 것. 그래서 단속반도 나가서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단속하기 전에 이 양귀비 같은 것도 미리 다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자들은 그로 인해서 돈을 더 벌고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서 보도를 했고요. 잠시 뒤에 사실은 제가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이슈인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14년 동안 유명했던 줄리안 아산지라는 위키릭스의 창업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국방적인 그런 정보를 해킹해서 폭로를 했었던 사람이 결국은 미국이 계속 14년 동안 쫓았고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 미국과 호주 정부의 외교적인 합의로 하나 유죄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삭제하고 그 하나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이미 체포돼서 형사리를 한 그것으로 이제 다 없애는 걸로 하고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에 도착을 했더니 물론 뭐 가족들이 너무 반겼고 누군가는 언론 자유를 지켰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폭로한 내용 자체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할 때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뭐 그 미국의 헬기가 12명 그 주민들을 숨지게 했다던가 이런 것을 이제 폭로를 한 그런 혐의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의 막이 내려서 정리는 됐지만요. 미국 그 육군 첼시 매닝이라는 젊은 그 청년을 통해서 기밀 외교 문서, 국방 문서를 해킹해서 빼돌려서 2010년도에 본인이 만든 위키릭스에 쫙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미국 군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저분하다고 앞에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성범죄자 이런 혐의로 이제 뭐 결국은 영국에서 체포되고 뭐 에콰도르 도서관이 아니라 또 어제도 도서관이라고 하더니 대사관에서 이제 망명을 받아줘서 하다가 막 똥치라고 하니까 에콰도르 그 대사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고 내보내버렸고 그러자 영국이 체포를 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호주에서 우리 국민이니까 데려가자. 그래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미국은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해킹해서 퍼뜨렸으니까. 심지어 국제 앰네스티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 아프가니스탄 그 정보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 군인이라든가 여러 정보원 또 아프가니스탄 미국을 돕는 일반인들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언론 자유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랬다는 거. 그리고 위키릭스가요 러시아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음모론 뭐 퍼뜨리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러시아가 훔친 이메일 같은 것도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분명한 핵심은 줄리안 아산지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지만 언론인이 해킹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해킹해서 그걸 폭로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랜 동안 이제 그 인생의 몇 분의 1을 그렇게 이미 뭐 수감 생활도 하고 했고 하니까 뭐 그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동정심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영웅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지저분한 그 스토리의 적절한 결말이었다고 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줄리안 아산지는 그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반 거슈코비치라는 기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이게 러시아인 겁니다. 증거도 없어요. 스파이 혐의라는. 그리고 그것도 비밀 재판을 합니다. 최대 형량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장이 이건 그 사람에게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